미국 대통령이 상대국 정상의 숙소를 찾아가서 정상회담을 하는 일, 외교가에서는 이례적인 일로 평가합니다.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문재인 대통령의 숙소에서 열렸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미 동맹에 금이 갔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적어도 이번 정상회담 분위기만큼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안은 무겁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발언에서 무기 구매 압박이 느껴지고 마침 오늘 시작되는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도 전에 없던 인상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북미 협상이 언제 재개될지도 중요한 관심사지만 명확히 확인된 일정은 없습니다. 전문가의 분석과 전망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미 정상회담이 원래 40분 예정돼 있었는데 65분 진행이 됐습니다. 좀 늦게 시작은 됐더군요. 어떻게 총평하십니까? 예, 정상회담을 평가할 때는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을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다자 회의 계기의 정상회담은요, 네. 상당히 30분 기준으로 잘 봐요. 네. 그래가지고 30분 넘은 40분도 한국 측을 배려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 이걸 또 훌쩍 넘어서 1시간을 넘게 했고요. 또한 장소조차도 보통 미국 대통령은 자기가 호스트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숙소에서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머무신 숙소로 왔다는 거. 네. 형식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요. 내용적으로는 아주 잘 된 부분과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예. 잘 됐다고 보는 부분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동맹을 복원했다. 사실은 네. 지소미아 문제로 인해서 한미 간의 마찰음도 들리고 했는데 네. 이번에 다시 양 정상이 핵심 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후회적인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면서 분위기를 전환한 데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비핵화 대화 자체를 이어간다는 측면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네.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협상과 관련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재도 유지된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문제도 이게 언급되지 않았다. 네. 이런 측면은 또 북한이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준비되지 않았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숙소를 방문한 게 이례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말 이례적인가요? 예, 이례적입니다. 작년, 재작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 뉴욕에 가셔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숙소에서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의전적 측면에서는 미국이 배려를 했다. 저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6월 30일 판문점 정상회동에서 네. 네. 우리 대통령께서 사실 한 발 물러서시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전적인 배려를 했어요. 네. 미국이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례적으로 우리 대통령께서 머문 숙소를 방문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국가 간에 그런 걸 다 고려해서 그럼요. 이 의전을 외교라는 만드는군요. 거는 주고받기가 있는 것이고 한번 자신들이 배려를 받았다고 하면 다른 계기에 그것을 보답하는 게 외교상 어떻게 보면 관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 구매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 잠깐 듣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Of course, we'll be talking about North Korea. We'll be talking about the purchase of equipment. South Korea is one of our largest purchases of military equipment, and we're working together very well. 자, 한국은 미국산 장비, 그러니까 무기겠죠. 최다 구매국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글로벌 호구론 이런 얘기들도 자주 하던데 좀 우리나라를 좀 배려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굳이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 공개 발언의 오디언스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미국 시청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미국 무기를 잘 세일즈하고 있다는 데 방점이 있다고 보고요. 네. 사실 과장도 했어요. 한국이 최대 무기 구매국이 아닙니다. 어디가 한때 최대입니까? 그런 적이 있는데 요즘엔 사우디아라비아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자기 업적을 과장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고 또 한국과 잘 협력하고 있다고 하니까 물론 비공개 협상에서 무기 구매라든가 방위비 분담의 압박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저 공개 발언 자체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정부도 무기 구매 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의 발표 내용을 잠시 또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안보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군 정찰 위성, 경항모, 그리고 차세대 잠수함 전력 등 핵심
안보 역량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전략적 가치가 제고된다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처해 나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걸 좀 이제 추격해 보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사서 그걸 고리로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사실 읽히거든요. 예, 뭐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이 그런 거죠. 여러 가지 한미 동맹 마찰 요인이 있는데 그것을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에 맞춤형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자기 무기 체계 세일즈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예. 부분을 활용하면서 동맹 갈등 요인을 극복하겠다 이런 네. 입장을 밝힌 거죠. 사실은 저는 이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동맹 간에는 사실은 같은 가치와 같은 위협에 대응하는 결속력이 더 중요한데 예. 이렇게 무기 체계를 주고받고 사고팔고 하는 것으로서 동맹이 강화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사실 잘못된 접근이지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그것을 호응하면서 관련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실제로 네. 무기 구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보시나요? 뭐 가능성이 높고 지금도 정상회담에서 뭐 후문을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이루어졌다. 우리가 몇 년치 뭐 무기 계획을 이야기했다는 식으로 전달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무기 체계라면은 구입하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어차피 동맹 체계이기 때문에 상호 운영성을 고려한다면은 미국 무기를 구매하는 게 연합 전력을 유지하는 데는 바람직합니다. 다만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얼마나 필요한 무기 체계가 있는 건지 예. 그것을 갖다가 잘 고려하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 경항모는 지금 상황에서 조금 앞서 나간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의 우선순위가 잘 기획되고 그것에 맞는 무기 구매가 이루어져야지 우리 그 국방력 건설에 더 보탬이 된다. 예. 뭐 한미 관계를 이유로 과도하게 미국산을 많이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언급된 무기 체계 가운데 차세대 잠수함은 뭐 우리가 자주 들었고요. 군 정찰 위성은 오히려 경항모보다도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전자권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네. 전시 작전 통제권을 가져오게 되면 우리 스스로의 감시 정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군사 위성이 없어요. 그런 네. 부분에서 미국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은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독자적인 감시 정찰력을 가질 때 비로소 전시 작전권 통제도 보다 이른 시기에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번에 정상회담에서는 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문제가 거론되질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 복원에 방점을 두었다 하는 거죠. 네. 미 측에서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또 한미 간의 갈등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전 의제 조율 과정에서 그것을 빼지 않았나 싶고 우리 정부가 이번에 뭐 미국산 무기체계 구매를 이야기한 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으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한미동맹 마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한 것이 아닐까 네.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예. 오늘 그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시작됐죠. 근데 보니까 시간 뭐 또 구체적인 장소 다 비공개던데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그것을 밝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연한 계기에 회의장에서 그런 협상을 한 것을 본 적도 있는데 이것은 비공개로 이렇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그 방위비 관련 언급이 그 양 정상 간에 나왔을까요? 예, 나왔다고 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간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정부는 그 입장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담을 하겠다 원칙을 예. 잘 발표한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50억 달러는 이것은 상식적으로 지나치게 과도하다. 그리고 그 안에는 주한미군의 인건비까지 포함된 건데 그것을 보면은 자기들 군대의 인건비를 제3국에게 요청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네. 미국이 협상을 주도하기 위해서 약간 과도하게 블러핑을 한 것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협상에 임함에 있어서는 항목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한 항목이 잘 정해진다면은 우리가 그러한 과도한 요구를 합리적으로 다 헤쳐나갈 수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지금 수준이 연간 1억 달러, 그러니까 한 1조 원 10억 달러가 10억 조금 안 달러. 됩니다. 예, 그걸 50억 달러로. 예, 1조 389억이기 때문에 뭐 10억 달러가 조금 안 되는 비용인데 미국에서는
50억 달러를 다 달라고 한 건 아니고 50억 달러가 들어간다고 하면서 압박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네. 이제 실제 협상에서 뭐 몇 배를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항목을 잘 정해서 주한미군 인건비를 빼면 그게 한 20억 달러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럼 그것이 빠져나가면 나머지 비용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갖다가 지원을 하고 그것에 따른 또 미국의 분담률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을 잘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은 한미 간의 커다란 마찰 요인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것은 동맹을 강화하는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렇게 예상하시는군요. 그 협상단에는 어떤 인물들이 포함이 되나요? 지금 과거에는 우리 주로 국방부에서 협상을 하다가 외교부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협상을 해왔어요, 대표를. 그런데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 기재부에서 경제 전문가가 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목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항목을 잘 정하려면은 예산 전문가가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고려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협상을 하다가 한미 간의 갈등이 또 지나치게 증폭되면 안 되니까 외교부나 국방부 차원에서 잘 서포트를 하는 그러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북미 이 실무 협상이 뭐 곧 열릴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일부 있기도 했는데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고 오늘 정상회담에서도 구체적인 시점이나 뭐 어떤 방향성에 대한 건 안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그러한 정신을 이어가자는 취지, 그러니까 대화를 계속해 나가자는 그러한 메시지는 나왔는데 네. 최근 북한이 요구했던 새로운 계산법이라든가 또는 뭐 체제 보장이나 제재 완화 이런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실무 협상 자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아요. 아마 내일 북한에서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을 통해서 발표되는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마 물밑 접촉으로 미국과 북한이 다른 내용의 접촉을 하고 있다면은 북한에서 특별히 미국을 비난하는 발언은 나오지 않겠지만 만약에 미국을 비난하는 발언이 내일 정도에 나온다. 예. 이렇게 되면 실무 협상은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대를 가지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봤는데 뭔가 진전된 게 없다 이런 판단을 하면 내일쯤 입장을 낼 거라는 예, 말씀이시죠. 그렇죠. 미국으로부터 다른 메시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현 한미 정상회담을 바라봤다면은 내일쯤 비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 이것은 저희가 4월 11일 상황으로 복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워싱턴을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예. 그때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다른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 날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하면서 연말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같은 방식의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일 그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은 북미 간의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실무 협상이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북미 간의 물밑 접촉이 있다고 보면은 내일 북한이 미국을 아주 비난하는 메시지는 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또 11월에 부산 한 아세안 회담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정원이 밝혔는데 이게 실현이 된다면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부산으로 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렇죠. 지금 뭐 북한의 셈법이라고 하면은 일단 북미 대화에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미국과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타결을 하고 제재 완화를 받으면 그 다음에 남북 관계는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제재가 해제되니까 경제 협력을 할 필요도 있고 그렇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11월/달에 김정은 위원장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 초청을 하기 위해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적어도 11월 중순 이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10월 달에 실무 협상이 타결되면서 11월 중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진전을 보이고 우리가 상응 조치로서 제재 완화를 해주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에 대한 상응 조치로서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서울 답방을 이렇게 뭐 부산에서 개최되지만 한국에 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우리 국정원이 시간표를 조금 앞당겨서 잡은 것 같아요.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 부여하고 있는 가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희망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현실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는 전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 전에 뭐 그것이 부산이든 서울이든 한국을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는 거고요. 예, 그렇죠. 지금 북한의 메시지가 한국은 빠져 있어라. 네. 일단 미국과 협상을 하겠다.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특별한 변수 없이 그 셈법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북한도 미국도 다 연내에는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열어놨잖아요.
그럼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뭐 이제 10월 달 정도에 실무 협상이 재개된다고 하면은 약간 밀고 당기기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으로서는 이번에 타결되는 것이 자신들의 정권의 존립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믿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제시한 안을 그대로 받을 가능성은 낮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제시한 안에다가 더하기를 조금 해서 다시 요구를 할 것이고 그것과 관련한 또 줄다리기가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지금 북한이 연말로 시한을 잡은 것은 내년이 되면은 미국의 대선이 본격화됩니다. 예. 2월 3일부터 아이오와 코커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취약한 입장이 된다는 거죠. 네. 따라서 그 이전에 타결을 하려는 모습이고 그렇다면 연말까지는 미국을 조금 더 압박한다. 압박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렇다고 보면 12월 정도에 타결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그래서 아까 11월에 있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은 북한의 생각에는 크게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빨리 타결이 돼서 뭐 어차피 올 거라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최근에 새로운 방법이 매우 좋을지도 모른다. 리비아 방식은 안 된다고 하면서 그랬잖아요. 그 새로운 방법이라는 것이 북한이 요구한 새로운 계산법과 일맥상통하는 걸까요? 예, 뭐 상통한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은 그러니까 하노이 결렬 이후 미국이 일괄 타결, 빅딜을 요구했잖아요. 네. 그런데 북한은 그런 셈법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하라고 한 거죠. 단계적 비핵화의 체제 보장과 제재 해소, 제재 네. 완화 이것을 갖다가 묶어서 보상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미국 행정부도 단계적 비핵화 쪽은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6월 30일 판문점 정상회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동결딜인 거죠. 네. 그러니까 북한이 한꺼번에 비핵화가 어렵다면 일단 동결부터 하고 동결해놓고. 그걸 네. 신고해라. 이것도 일종의 단계적 비핵화이기 때문에 네. 미국이 셈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는데요. 다만 아직도 미국이 바꾸지 않는 것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도 강조를 했다고 보는데 제재 완화만큼은 해주지 않으려는 의사가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해주면 협상의 주도권이 북한으로 넘어간다고 넘어가니까. 믿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 부분을 가지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앞으로 한 2달 정도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제재 완화보다는 체제 보장 쪽에 그 미국의 어떤 카드가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조금 더 유연해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